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문 제1부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은혜가 있다. 뇌는 지금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가장 복잡한 물건이다. DNA 발견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 두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뇌가 복잡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해박적인 모양은 좌우 대칭으로 지극히 단순하다. 거의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졸명은 놀랍게도 그다지 공평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좌뇌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우뇌는 좌뇌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뇌는 좌뇌보다 열등하지 않다. 좌반구와 우반구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을 뿐이다. 즉 좌뇌는 순차적으로 반응하고 분석에 뛰어나며 언어를 담당하는 한편 우뇌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패턴을 감지하며 감정과 비언어적 표현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좌뇌와 우뇌는 마치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한쪽 불이 꺼지면 곧바로 다른 한쪽 불이 켜지는 것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좌뇌와 우뇌는 거의 함께 작동하고 있다. 좌뇌와 우뇌에 대한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우뇌는 왼쪽을 통제한다. 둘째, 좌뇌는 순차적이고 우뇌는 동시적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이맥 컴퓨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좌뇌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컴퓨터라도 걸음마를 하고 있는 내 아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의 표정을 인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인간이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보이는 몇 안 되는 강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뇌는 사물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하학적인 형태의 모양을 보고 이를 감지한다거나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사람의 표정을 종합적으로 읽어냄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뇌는 사진이고 좌뇌는 수천 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좌뇌는 본문 해석에 강하고 우뇌는 맥락에 강하다. 인간의 언어적 능력 대부분은 좌뇌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언어 활동에 있어서 우뇌가 모든 책임을 좌뇌에 넘긴 것은 아니다. 즉 양쪽 뇌가 동시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좌뇌는 말하는 내용 자체를 다룬다. 반면에 우뇌는 어떻게 말하느냐, 즉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어조와 표정, 감정들을 읽을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좌뇌는 자세히 분석하고 우뇌는 큰 그림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정보의 분석에 참여한다. 반면 우뇌는 통합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다. 우뇌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결합해 사물을 전체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아무리 좌뇌와 우뇌가 서로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양쪽 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완전한 뇌를 형성하고 있다. 좌뇌는 논리적 사고의 수행법을 알고 있고 우뇌는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한다. 만약 어느 쪽 뇌라도 상대편 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움직인다면 기괴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달리 말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개인, 조직, 사회가 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두뇌의 활동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컴퓨터 같은 추론 방식의 편안함을 느낀다. 이들은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이며 비선형적인 추론에 더욱 익숙하다. 이들은 창작자, 연예인, 상담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가족 및 각종 기관과 사회를 잘 조직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첫 번째 부류를 우리는 좌뇌 주도형 사고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 뇌의 좌측이 가진 순차적, 언어적, 기능적, 문자적, 분석적 특징들을 보이는 사고 방식 및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정보화 시대에 우대받는 직업들에서는 좌뇌 주도형 사고에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한다. 두 번째 부류는 우뇌 주도형 사고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 뇌의 우측이 가진 동시적, 은유적, 심미적, 맥락적, 종합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고방식 및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나 남을 돌보는 사람들처럼 정보화 시대에 크게 강조되지 않은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여러 조직에서 무시당하고 학교에서 소홀히 여겨진다. 인간이란 동물의 사고 형태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좌뇌형 사고다. 여기서 내가 좌뇌형 사고니 우뇌형 사고니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주된 기능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좌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뇌형 사고가 유용한 대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보조적인 기능으로 평가절하한다. 좌뇌형 사고에 운전석을 맡기고 우뇌형 사고를 조수석에 앉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는 커다란 지각 변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든 아니든 간에 우뇌는 때때로 운전대를 잡고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린 채 운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것은 기업이나 개인 또 한 국가에 있어 큰 경쟁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동안 과소평가되고 무시됐던 우뇌형 재능이 도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혼란스러운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왜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1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식 근로자의 미래.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기업 관리자 등과 같은 주요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은 이른바 화이트 칼라 계층에게 지식 근로자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미국 중상층의 경우 이렇듯 지식 근로자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PSAT, SAT, GMAT, LSAT, MCAT 등이 그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마지막 두 철자 A와 T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모두 전형적인 좌뇌형 사고를 측정하는 사람들이다. 논리력과 분석력을 요구하고 수험생들에게 컴퓨터처럼 한 개의 정답만 골라내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학력 중심의 사고는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우뇌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즉 좌뇌형 사고보다 우뇌형 사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풍요와 아시아의 부상 그리고 자동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빈곤과 공핍이란 단어가 늘 함께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세계는 넘치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 이렇듯 좌뇌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다. 드러커가 명명한 지식 근로자 집단의 힘 덕분에 우리는 이전 우리의 증조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좌뇌의 승리에 기반을 둔 이러한 풍요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우뇌적 감수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침없이 늘어난 부는 좀 더 아름답고 영적이고 감각적인 우뇌의 가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면에서 볼 때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풍요의 시대에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기능적인 면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시각적 혹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너무나도 많은 대체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감정이입, 유효와 같은 소프트한 특성, 그 신비한 힘은 해당 제품을 차별화하는 주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풍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름다움이라는 운해적 사고를 고양시켰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이것이 풍요가 던져준 부의 역설이다. 좌뇌형 지식 근로자의 몰락은 아웃소싱의 세계화에서도 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좌뇌형 화이트 칼라 업무가 세계 곳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모토로라, 노텔, 인텔 등은 러시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잉 또한 항공기 제작 업무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IT 계통의 일 외에도 이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회계, 재무 분석 등의 업무를 인도 MBA들에게 맡기고 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걸쳐 미국 기업에 고용되어 세무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회계사도 많다. 그 밖에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위해 법률 연구를 담당하는 인도인 변호사,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촬영된 CT 판독 작업을 하는 인도인 방사선 전문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은 기계가 인간의 좌뇌를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경영학계의 구루인 톰 피터스가 이에 대해 잘 설명한 바 있다.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에게 소프트웨어란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게차와도 같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좌뇌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이며 나머지 업무의 모습도 새롭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앞서 밝힌 세 가지의 변화가 좌뇌형 사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우뇌형 사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풍요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물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만족, 심지어 과다 만족을 선사했다. 그 결과 아름다움과 인간의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의미를 찾도록 만들었다. 아시아는 많은 양의 일상적인 업무, 화이트 칼라의 업무, 좌뇌 업무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빼앗아 감으로써 선진국 지식 근로자들이 해외로 이전될 수 없는 새로운 업무 처리 능력을 개발하게끔 압박하고 있다. 자동화는 과거 블루칼라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화이트 칼라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좌뇌형 전문가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을 찾아 개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될까? 자동화, 아시아, 풍요라는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 정보와 사회에서 컨셉과 감성의 사회로. 인류의 지난 150년의 세월을 한 편의 연극으로 각색해보자.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로 각국의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변화와 부침을 겪고 있다. 동시에 그 핵심 인물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 능력 위에 세워진 경제에서 인간의 좌뇌에 기반을 둔 경제로 옮겨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시 인간의 우뇌에 더욱더 의존하는 경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각국이 더욱더 밀접히 연결되어 가면서 이 세 가지 힘은 마침내 서로 결합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내모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농부의 사회에서 공장 근로자의 사회로 또 지식 근로자의 사회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제 창작자와 타인에게서 감정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가 대량 생산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우뇌적 사고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지식 노동으로 산업이 옮겨가면서 우뇌적 가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좌뇌적 사고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북미, 서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서는 우뇌적 사고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미래가 좌뇌가 뛰어난 사람이 몰락하고 우뇌가 뛰어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이원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좌뇌적 사고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하이테크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재능이 필요하다. 하이 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합해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하이터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한 사람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내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 사업에 종사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미국인들 중에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보다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 GM마저 예술 사업을 표방하고 있는 시대에
MFA는 가장 인기 있는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다. MFA는 미술학 석사 학위라고 하네요. 기업들이 공급 과잉의 시대에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상품들과 차별하기 위해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술가의 하이 컨셉 재능을 경영대학원 졸업자들의 좌뇌형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무너진 IQ 신화. 감성지능이라는 독창적인 책을 집필한 다니엘 골먼은 IQ가 사회적 성공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골먼에 따르면 IQ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의 경우 좌뇌적 사고의 발달 여부보다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의 재능이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상상력,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 재치와 같은 하이 컨셉, 하이 터치 능력이 그것이다. 이렇듯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 즉 운해적 재능을 테스트화해서 표준화할 수 있을까?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버트 스탠버그가 기존의 SAT를 대체할 운해형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내긴 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는 확실히 청소년 시절 우리를 짓눌렀던 다른 시험들보다는 훨씬 흥미롭게 들린다. 또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사무실 밖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의미를 찾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테이크아웃 커피처럼 유행하고 있다. 미국 성인 중 1,000만 명이 다양한 종류의 명상 수련을 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니 같은 사실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인 가치에 집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해왔던 그들이 이제 부의 축적에는 관심이 덜 가는 것 같다. 그들과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는 경제적 여유와 같이 깊은 관심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자.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 다가오는 미래는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계속해왔고 그 해답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재능을 6가지로 압축했다. 그리고 이를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이라고 이름 붙였다. 6가지 조건이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를 말한다. 첫 번째,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단순히 기능만 갖춘 제품, 서비스, 경험, 라이프 스타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적, 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삶은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설득, 의사소통, 자기 이해 등은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밑받침이다. 셋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 및 정보화 시대에서는 집중과 전문화가 요구됐다. 하지만 화이트 칼라 업무가 아시아로 넘어가거나 소프트웨어로 인해 줄어듦에 따라 그와는 반대적인 특질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났다. 즉 작은 부분들을 붙이는 능력, 내가 조화라고 부르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인 조각들을 서로 결합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 논리만으로 부족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5째,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의도 필요하다.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건강 면에서나 사회적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물론 진지해져야 하는 때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진지함은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풍요로운 삶도 망치고 만다. 하이 컨셉, 하이터치 시대에는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 면에서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다. 6번째,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숨막힐 정도로 풍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좀 더 깊은 의미를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이 그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필수적인 재능으로 떠올랐다. 이들 재능,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 이들 재능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6가지 조건을 이해하고 연마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그러면 제2부는 다음 녹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